교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순간 멈췄다. 어느 놈이지?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교실 안에 울려 퍼졌다. 문간에 선 노인의 모습은 70대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위압적이었다. 곱게 펴진 등,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단단히 쥐어진 주먹.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내 손주를 건드린 놈이 누구냐고. 최강석 노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덩치 큰 남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세요? 선생님 부를 거예요. 내가 박진우냐? 강석의 눈빛이 더욱 매서워졌다. 그는 천천히 진우에게 다가갔다. 다른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섰다. 내 손주 민규가 지금 병원에 누워 있다. 갈비뼈 3대가 부러지고 내장이 파열됐어. 진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저는 그냥 뭐. 강석은 이제 진우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진우의 교복깃을 향해 올라갔다. 할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교실 문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휠체어에 앉은 민규가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다. 할아버지, 안 돼요. 강석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학생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건 내 방식대로 해결할 문제야, 민규야. 한 달 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단지. 오전 6시 최강석은 평소와 같이 일찍 눈을 떴다. 70세의 나이에도 그는 군인 시절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에는 특전사 시절의 사진과 훈장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강석은 침대에서 일어나 습관적으로 쉰개의 팔굽혀펴기를 했다. 나이가 들어 예전만 못했지만 그의 체력은 여전히 또래보다 월등했다. 할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방문이 열리고 17살 손자 민규가 졸린 눈을 비비며 들어왔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민규는 할아버지와는 달리 체육보다는 책을 좋아하는 학생이었다. 군인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는 법이다. 강석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민규는 웃으며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는 제대한 지 30년이 넘었잖아요. 한번 군인은 영원한 군인이야. 특히 특전사라면. 강석은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학교에 일찍 가는 날이구나. 네, 아침 자습 당번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오늘 병원 가시는 날 아니에요? 강석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지. 이 늙은이 허리가 말썽이라니. 참 한심하군. 걱정 마세요. 제가 방과 후에 병원에 데리러 갈게요. 민규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었다. 강석의 아들과 며느리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강석은 손자를 혼자 키우고 있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강인한 정신력으로 그는 손자를 위해 강해졌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강석은 민규에게 물었다. 학교 생활은 어떠니? 요즘 좀 피곤해 보이던데. 민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냥 공부가 좀 힘들어서요. 강석은 손자의 표정이 평소와 다름을 느꼈지만 더 캐묻지 않았다.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래, 하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말해야 한다. 알겠지?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민규는 학교로 향했다. 강석은 베란다에 서서 학교로 걸어가는 손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가끔 그는 손자가 자신처럼 강인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동시에 민규의 온화하고 지적인 성격도 사랑했다. 오전에 강석은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았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MRI 검사를 받기로 했다. 의사는 별다른 이상은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라고 설명했다. 운동은 계속하셔도 됩니다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무거운 것을 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강석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때 특전사로서 극한의 훈련을 견뎌냈던 자신이 이제는 무거운 물건도 들지 말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이 씁쓸했다.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석은 민규의 학교 앞을 지나게 되었다. 점심시간인지 교정에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문득 민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는 학교 정문 앞에 잠시 서서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학교 뒤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어왔다. 강석은 특전사 시절 단련된 예민한 감각으로 그 소리가 다툼 소리임을 직감했다. 그는 천천히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학교 뒤편 골목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한 학생을 둘러싸고 있었다. 강석은 그 학생이 민규임을 바로 알아차렸다. 민규는 벽에 몰려 겁에 질린 표정이었고 그를 둘러싼 학생들은 위협적인 자세로 서 있었다. 이번 달 용돈은 어떻게 됐지? 지난번보다 더 가져와야 한다고 했잖아. 덩치가 큰 학생이 민규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다른 학생들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있었다. 강석은 즉시 달려가고 싶었지만 자제했다. 그는 민규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싶었다. 손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진우야, 나 정말 돈이 없어. 할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이번 달은 정말 빠듯해. 민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내 문제냐? 내 할아버지가 특전사 출신이라며? 그런 할아버지 둔 손자가 이렇게 나약하다니 정말 한심하군. 진우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 말에 민규의 표정이 변했다. 내 할아버지 얘기는 하지 마. 왜? 그 유명한 특전사 최강석의 손자가 이렇게 비실비실하다는 게 창피해? 민규가 갑자기 진우를 밀쳤다. 하지만 체격 차이로 인해 진우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진우는 화가 나서 민규의 배를 강하게 쳤다. 민규는 고통에 몸을 웅크렸다. 강석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는 골목으로 걸어갔다. 거기 뭐 하는 거냐? 강석의 목소리에 학생들이 놀라 돌아봤다. 그들은 강석을 보자 잠시 긴장했지만 곧 노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안심한 듯 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진우가 건방진 목소리로 말했다. 민규는 할아버지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 강석은 천천히 학생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군인 시절의 위엄이 남아 있었다. 내 손자를 괴롭히고 있군. 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민규를 바라보았다. 이 노인이 내 할아버지야? 그 특전사?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석은 진우 앞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그의 기계는 여전히 강했다. 학교에서 이런 짓을 해도 되는 줄 아느냐? 진우는 잠시 움찔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 했다. 할아버지, 우리는 그냥 장난치고 있었어요. 그렇지, 민규야? 민규는 대답하지 않았다. 강석은 손자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다. 민규야, 집에 가자. 강석이 손자에게 말했다. 민규는 고개를 끄덕이고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갔다. 강석은 진우를 한 번 더 노려보았다. 다시는 내 손자를 건드리지 마라. 알겠느냐?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석과 민규는 함께 그곳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석은 민규에게 물었다. 얼마나 오래 그런 일이 있었느냐? 민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몇 달 됐어요. 왜 말하지 않았니? 할아버지가 걱정할까 봐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특전사 출신인데 손자가 이렇게 약해서 창피할까 봐. 강석은 민규의 어깨를 꼭 잡았다. 민규야, 난 내가 약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강함은 꼭 주먹으로만 증명하는 게 아니야. 민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할아버지처럼 강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강함에는 여러 종류가 있단다. 내 아버지도 주먹은 약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강했어. 강석은 잠시 아들을 생각하며 말했다. 하지만 이런 폭력은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야. 내일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말씀드리마.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그날 저녁 강석은 손자가 잠든 후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다. 특전사 시절 사진들,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민규가 어렸을 때 사진들. 그는 사진 속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내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다음 날 아침 강석은 민규와 함께 학교에 갔다. 그들은 교장실로 향했다. 교장 선생님은 강석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최 선생님,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학교 폭력은 우리 학교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즉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민규가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장은 민규에게 미소를 지었다. 민규 학생,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들에게 말해줘. 민규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선생님. 강석과 민규는 교장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그들은 진우와 그의 친구들과 마주쳤다. 진우는 민규를 노려보았지만 강석이 있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걱정 마라, 민규야. 이제 괜찮을 거야. 강석이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하지만 강석의 예상과 달리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며칠 후 민규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그의 교복은 흙투성이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민규야, 무슨 일이야? 강석이 놀라 소리쳤다. 민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냥 넘어졌어요. 강석은 손자의 얼굴을 들어 올려 자세히 보았다. 넘어져서 이런 멍이 들겠니? 진실을 말해라, 민규야. 민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우가 교장 선생님께 일러 바친 것 때문에 화가 났대요. 방과 후에 친구들과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놈들이. 할아버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더 심해질 거예요. 민규가 애원했다. 강석은 손자를 안아주었다. 알았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구나. 다음 날 강석은 다시 학교를 찾았다. 교장은 진우와 그의 친구들을 불러 심각하게 꾸짖었고 학부모들에게도 연락했다. 진우의 부모는 바쁘다는 이유로 학교에 오지 않았지만 전화로 아들을 엄하게 혼낼 것을 약속했다. 최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교장이 사과했다. 강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학교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강석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최 선생님,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민규 학생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강석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무슨 사고요? 자세한 건 병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강석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민규 생각뿐이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은 분주했다. 강석은 접수대에서 민규의 이름을 말하자마자 간호사가 그를 치료실로 안내했다. 민규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의사들이 분주히 그를 살피고 있었다. 민규야. 강석이 다가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그를 막았다. 지금은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 중이세요.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강석은 떨리는 다리로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서 그는 민규의 담임 선생님인 이지연을 만났다. 최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강석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방과 후에 발생한 일이에요. 민규 학생이 교실에 혼자 남아 공부하고 있었는데 박진우와 그 친구들이 찾아왔대요. 다행히 다른 선생님이 지나가다 발견해서 즉시 구급차를 불렀지만 강석의 주먹이 벽을 쳤다. 그놈들이 내 손자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단 말이오? 경찰에 신고했고 학교에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겁니다. 진우와 그 친구들은 이미 경찰서로 연행됐어요. 강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복수를 다짐하는 것처럼 보였다. 몇 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치료실에서 나왔다. 최민규 보호자분이세요? 강석은 즉시 일어났다. 네, 저는 그의 할아버지입니다. 아이가 어떻습니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갈비뼈 3대가 부러졌고 내장 일부가 파열되어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없지만 상태가 위중합니다. 강석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지연이 그를 부축했다. 수술?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4시간은 걸릴 겁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석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민규는 곧 수술실로 이송되었다. 강석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분노, 두려움, 그리고 자책감이 뒤섞였다. 내가 더 강하게 대처했어야 했어. 내가 민규를 지키지 못했어. 지연은 강석 옆에 앉아 위로의 말을 건넸다. 최 선생님,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요, 내 잘못이요. 내가 더 일찍 조치를 취했어야 했어. 강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강석은 수술실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경찰서였다. 네, 최강석입니다. 최 선생님, 서울 중부경찰서 강형사입니다. 손잡은 폭행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현재 가해 학생들을 조사 중인데 선생님께서 시간 되시면 진술을 위해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강석은 잠시 생각했다. 지금은 손자가 수술 중이라 병원을 떠날 수 없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잡은 상태는 어떻습니까? 중태입니다. 지금 응급수술 중이요. 경찰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말 유감입니다. 저희가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강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특전사 시절 배운 모든 훈련과 경험을 떠올렸다. 그리고 결심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정의를 구현할 것이다. 수술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6시간 후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이니
24시간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강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중환자실로 옮긴 후에 잠시 면회하실 수 있습니다. 1시간 후 강석은 중환자실에서 민규를 보았다. 온갖 의료 장비에 연결된 손자의 모습은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민규의 얼굴은 창백했고 산소 마스크가 그의 얼굴을 덮고 있었다. 민규야. 강석은 손자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가 여기 있다. 걱정 마라. 이제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지 못할 거야.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면회 시간은 5분입니다. 환자가 안정을 취해야 해요. 강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민규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다. 할아버지가 곧 돌아올게. 병원을 나선 강석은 경찰서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강 형사를 만났다. 최 선생님 오셨군요. 손잡은 상태는 어떻습니까?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입니다. 강석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가해 학생들은 현재 구금 상태입니다. 그들의 진술에 따르면 단순한 말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만 강석의 눈이 번쩍였다. 단순한 말다툼이요? 내 손자가 내장이 파열될 정도로 맞았는데? 강 형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문제는 가해 학생들 중 한 명의 아버지가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업가라는 점입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고 과잉 방어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잉 방어라고요? 3명이 1명을 폭행한 것이 어떻게 방어가 됩니까? 강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강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손자의 말을 곱씹었다. 내 영웅이야. 그 말은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문을 열고 교실로 들어가자 학생들이 일제히 그를 바라보았다. 강석은 미소를 지으며 민규에게 다가갔다. 도시락 가져왔다, 민규야. 민규는 밝게 웃으며 도시락을 받았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강석은 주변 학생들에게도 인사했다. 다들 밥 맛있게 먹어라. 학생들은 경외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정말 특전사셨어요? 강석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랬지. 하지만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란다. 와, 대단하세요. 어떤 훈련을 받으셨어요? 다른 학생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강석은 학생들에게 간단한 특전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학생들은 그의 말에 매료되어 집중했다. 민규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강석은 다시 교무실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그는 교장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최 선생님, 사실 학교 측에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무슨 일인가요? 박진우와 그의 친구들은 이미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상무 씨가 학교에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그는 아들의 퇴학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학교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교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희는 원칙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박상무 씨는 재단 이사회에 영향력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 타협하겠다는 말씀이군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정직 처분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석은 분노를 참으며 말했다. 내 손자가 병원에서 죽을 뻔했는데 그들은 몇 주 쉬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는 겁니까? 최 선생님, 저도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압력이. 강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교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인가? 돈과 권력이 정의를 좌우하는 세상. 학교가 끝나고 강석은 민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민규에게 교장과 나눈 대화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민규가 더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녁 식사 후 강석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강석이 중얼거렸다. 문을 열자 박상무가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최강석 씨, 할 말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강석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민규는 자신의 방에 있었다. 당신이 내 아들을 협박했습니까? 박상무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강석은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진우가 모든 걸 말했어요. 당신이 밤중에 우리 집에 침입해서 아들을 위협했다고요. 박상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강석은 여전히 차분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CCTV를 확인해 봤지만 당신은 정말 교묘하게 피해 다녔더군요. 특전사 출신답게. 박상무가 비웃었다. 하지만 내 아들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강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사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내 손자를 거의 죽일 뻔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돈으로 해결하려 했죠. 그것이 당신의 정의입니까? 박상무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다시 말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당신은 법을 어겼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은 내 손자의 인생을 망칠 뻔했습니다. 그것도 법을 어긴 겁니다. 강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당신은 그 아들을 다시 학교로 보내려고 하고 있죠. 그건 내 아들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럼 내 행동은 내 손자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강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노려보았다. 그때 민규가 방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 민규가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들어왔다. 박상무는 민규를 보자 표정이 변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민규의 모습을 보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민규야, 괜찮아. 박 사장님이 잠깐 들르셨을 뿐이야. 강석이 대답했다. 민규는 박상무를 바라보았다. 아저씨가 진우 아버지세요? 박상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학생. 제가 뭐 잘못했나요? 진우가 저한테 그런 짓을 한 이유가 있나요? 민규의 질문은 순수했다. 박상무는 당황한 듯했다. 그는 민규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다, 민규야. 내가 잘못한 것은 없어. 강석이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다. 민규는 박상무를 다시 바라보았다. 저는 진우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이해할 수 없을 뿐이에요. 왜 저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박상무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봐야겠습니다. 강석은 박상무를 문까지 배웅했다. 문 앞에서 박상무가 말했다. 이번만큼은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강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더 나은 가르침을 주세요. 박상무는 아무 말 없이 떠났다. 강석은 문을 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강석은 민규의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다. 교장이었다. 최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박상무 씨가 학교 측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과 친구들의 퇴학 처분이 유지됩니다. 강석은 놀랐다. 정말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강경했는데
오늘 아침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강석은 미소 지었다. 아마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 보군요. 통화를 마친 후 강석은 민규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민규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진우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셨다고요? 왜죠? 강석은 어깨를 으쓱했다. 누가 알겠니? 어쩌면 어제 너를 보고 무언가를 깨달았을지도 모르지.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저 이제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아요. 강석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날 저녁 강석은 특전사 동기들과의 모임에 참석했다. 그는 오랜만에 옛 전우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석아, 손자 일은 잘 해결됐다며? 김영우가 물었다. 강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다 괜찮아졌어. 들었어. 내가 특전사 기술을 써서 그 가해자를 혼내줬다고. 박중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석은 웃으며 부인했다. 무슨 소리야? 난 그런 거 안 했어. 거짓말 마. 우리가 모를 것 같아? 내 스타일 그대로였다고. 이대위가 웃으며 말했다. 강석은 잔을 들어 올렸다. 어쨌든 정의는 이루어졌다. 그게 중요한 거지.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강석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석은 문득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했다. 그가 한 일은 법적으로는 옳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손자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고 믿었다. 때로는 정의를 위해 규칙을 어겨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집에 도착하자 민규는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휠체어 없이도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민규가 반갑게 맞이했다. 강석은 미소 지었다. 응, 모임이 생각보다 길어졌구나. 공부 잘 되고 있니? 네, 할아버지. 그런데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민규는 봉투 하나를 건넸다. 강석이 열어보니 대학 입시 원서였다. 경찰대학이라고? 강석이 놀라서 물었다.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할아버지처럼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할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야. 그날 밤 강석은 오래된 앨범을 다시 꺼내 보았다. 특전사 시절의 사진들,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민규의 사진들. 그는 사진 속 인물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정의는 이루어졌구나. 그는 중얼거렸다. 결화해와 새로운 시작. 3개월이 지났다. 민규는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활기차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 강석은 매일 아침 손자를 배웅하며 새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경찰대학 면접 결과가 나오는 날이에요. 민규가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다. 강석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라. 넌 분명히 합격했을 거야.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강석은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다. 내 노력의 결과야, 민규야. 민규가 학교에 간 후 강석은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그곳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쳤다. 박상무였다. 최 선생님. 박상무가 먼저 인사했다. 강석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박 사장님. 두 사람은 나란히 공원 벤치에 앉았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진우는 어떻게 지내나요? 강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박상무는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학교로 전학 갔습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을 받고 있어요. 제가 너무 일에만 집중하고
아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강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부모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정말 당신이었습니까? 박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석은 미소 지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박상무도 미소 지었다. 그렇겠죠. 어쨌든 민규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죠. 두 사람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졌다. 강석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오후 민규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할아버지, 제가 합격했어요. 민규가 기쁨에 차서 외쳤다. 강석은 손자를 꼭 안아주었다. 축하한다, 민규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아버지, 이건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용기와 정의감을 가르쳐 주셨어요. 강석은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아니다, 민규야. 넌 원래 강한 아이였어. 내 안에 있는 힘을 발견한 것뿐이야. 그날 저녁 그들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며 민규의 합격을 축하했다. 식사 중에 민규가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경찰이 되면 할아버지처럼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요. 그는 장난스럽게 윙크했다. 강석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그게 옳은 방법이지. 할아버지는 조금 구식이었던 것 같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그저 특별한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셨을 뿐이에요. 강석은 민규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의 손자는 이제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 민규의 학교에서 졸업식이 열렸다. 강석은 손자가 단상에 올라 졸업장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규는 성적 우수자로 특별 표창도 받았다. 졸업식이 끝난 후 강석과 민규는 학교 정문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진우였다. 민규야.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민규는 잠시 놀랐지만 곧 차분해졌다. 진우야, 오랜만이다. 축하해, 졸업. 진우가 어색하게 말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민규는 잠시 진우를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민규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넌 정말 대단한 친구야. 두 사람은 짧게 대화를 나눈 후 헤어졌다. 강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민규야, 넌 정말 성숙해졌구나. 강석이 말했다. 민규는 웃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한테 배웠죠. 용서도 때로는 강함의 표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집 앞에 도착하자 강석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따사로운 봄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민규야,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강석이 말했다. 민규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예요. 두 달 후 민규는 경찰대학 입학식을 앞두고 있었다. 강석은 손자의 제복을 다림질하며 자부심을 느꼈다. 할아버지, 어때요? 잘 어울려요? 민규가 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물었다. 강석은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멋지구나, 민규야. 내 부모님이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민규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강석은 손자의 등을 토닥였다. 아니다, 민규야. 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할아버지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지. 입학식 당일 강석은 특전사 시절의 훈장을 가슴에 달고 민규와 함께 경찰대학으로 향했다. 캠퍼스는 신입생과 가족들로 북적였다. 입학식이 시작되기 전 학장이 강석에게 다가왔다. 최강석 님이시죠? 민규 학생의 할아버지. 학장이 인사했다. 강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민규 학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전사 출신의 할아버지와 학교 폭력을 이겨낸 손자.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더군요. 오늘 입학식에서 특별 연설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강석은 놀라서 말했다. 저요? 하지만 저는 연설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손자를 위해 하신 일들, 그리고 정의에 대한 생각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큰 영감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석은 잠시 생각한 후 동의했다. 입학식이 시작되고 학장의 소개로 강석이 단상에 올랐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강석이 말을 시작했다. 그저 손자를 사랑하는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정의는 때로 우리가 직접 행동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특전사 경험과 민규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누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이제 법과 정의의 수호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정의는 법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양심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규칙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입니다. 강석의 연설이 끝나자 모든 학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민규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입학식이 끝난 후 강석과 민규는 캠퍼스를 산책했다. 할아버지, 정말 멋진 연설이었어요. 민규가 말했다. 강석은 웃으며 대답했다. 과찬이구나. 그저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이야. 할아버지, 이제 제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될게요. 다음 세대의 특전사처럼요. 강석은 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넌 이미 특전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민규야. 넌 법과 정의, 그리고 용서의 균형을 아는 사람이니까.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캠퍼스를 걸었다. 강석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비록 70세의 노인이지만 여전히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손자가 그 뒤를 이어 더 나은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할아버지, 우리 같이 사진 찍어요. 민규가 휴대폰을 꺼냈다. 강석은 미소 지으며 손자 옆에 섰다.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며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것이 진정한 특전사의 임무였구나. 다음 세대를 지키고 그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 사진 속에는 자랑스러운 표정의 할아버지와 미래의 경찰관이 될 손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정의와 희망,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빛나고 있었다. 저희도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진우의 아버지 박상무 씨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요. 강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내 손자를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강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희는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고 증거에 따라 처리할 겁니다. 학교 CCTV도 확보했고 목격자 진술도 있습니다. 강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법이 제 손자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최 선생님, 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도 선생님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행동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법에 맡겨주세요. 강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진술을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갔다. 중환자실에서 밤을 새우며 민규를 지켰다. 새벽녘 민규가 잠시 의식을 되찾았다. 할아버지. 민규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강석은 즉시 손자에게 다가갔다. 민규야, 정신이 들어? 괜찮니? 민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죄송해요. 제가 약해서. 아니다, 민규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강석이 손자의 손을 꼭 잡았다. 진우가 할아버지를 모욕했어요. 특전사 출신이 이런 약한 손자를 뒀다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강석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민규야, 넌 약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강한지 할아버지는 알고 있어. 이제 쉬어라. 모든 걸 할아버지가 해결할게. 민규는 다시 잠들었다. 강석은 병실을 나와 병원 복도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다음 날 오전, 강석은 민규의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잠시 병원을 나섰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오래된 금속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특전사 시절의 기념품들과 훈장,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보관해온 노트가 있었다. 그 노트에는 특전사 시절 배운 전술과 기술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강석은 노트를 펼치고 오랜만에 그 내용을 읽었다. 그는 7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강인했지만 예전 같은 체력은 아니었다. 하지만 경험과 지식은 여전히 그의 무기였다. 내가 직접 정의를 세워야겠구나. 강석은 중얼거렸다. 그는 인터넷으로 박진우와 그의 아버지 박상무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박상무는 지역에서 건설업을 하는 사업가로 정치인들과도 친분이 있었다. 그의 아들 진우는 평소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었지만 아버지의 영향력 덕분에 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강석은 진우와 그의 친구들의 일상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자주 가는 PC방, 놀이터, 그리고 학교 주변 정보를 모았다. 그는 특전사 시절 정보 수집과 감시 훈련을 받은 경험을 살려 계획을 세웠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석은 우연히 학교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진우와 그의 친구들이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고 떠들며 하교하고 있었다. 강석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차를 세우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진우는 친구들과 함께 PC방으로 향하는 듯했다. 아직도 멀쩡히 돌아다니는군. 강석은 중얼거렸다. 그는 차에서 내려 그들을 따라갔다. PC방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그들을 컨프런테이션 해야 할까? 하지만 그는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더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다. 병원으로 돌아온 강석은 민규의 상태를 확인했다. 의사는 민규가 안정을 찾고 있으며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할아버지,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의식이 돌아온 민규가 말했다. 진훈의 아버지가 합의를 원한대요. 강석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아베? 네.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불하겠다고요. 대신 고소를 취하해 달래요. 강석은 분노를 참으며 차분히 대답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할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게. 그날 저녁 강 형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최 선생님, 박상무 씨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치료비 전액과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벌을 피하게 된다는 겁니까? 강 형사는 잠시 침묵했다.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징계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그들이 학교에서 퇴학당하나요? 그건 학교 측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강석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강석은 결심했다. 그는 합의를 거부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할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민규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그의 상태는 호전되고 있었지만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강석은 민규의 옆에서 계속 간호하면서도 틈틈이 자신의 계획을 다듬었다. 그날 오후 병실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박상무였다. 최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진우의 아버지 박상무입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강석은 냉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먼저 제 아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용서받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박상무는 고개를 숙였다. 강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희 아들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합니다. 강석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원만하게요? 내 손자가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충분한 보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박상무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민규 학생의 대학 진학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강석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박상무의 제안이 유혹적임을 알았다. 민규의 대학 학비는 그에게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그는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박 사장님,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손자가 겪은 고통, 그리고 앞으로도 겪을 트라우마는요? 박상무는 당황한 듯 했다. 물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없습니다. 강석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상무의 표정이 변했다. 최 선생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법정 싸움은 길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결과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제 가주시죠. 민규가 쉬어야 합니다. 박상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 최 선생님. 박상무가 떠난 후 민규는 할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대학 학비는? 걱정 마라, 민규야. 내 할아버지가 특전사였다는 걸 잊었니?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강석은 손자를 안심시켰다. 그날 밤 강석은 병원 근처 작은 모텔에 머물렀다. 그는 노트북을 펴고 계획을 구체화했다. 그의 목표는 진우와 그의 친구들을 겁주는 것이었다.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직접 느끼게 하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강석은 민규에게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특전사 시절 사용하던 장비들을 찾았다. 오래된 군용 배낭, 야시경, 그리고 위장용 페인트까지. 그는 이 모든 것을 차에 실었다. 그날 오후 강석은 진우의 집 근처에서 감시를 시작했다. 그는 차 안에서 진우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진우는 친구들과 만나 PC방으로 향했다. 강석은 거리를 두고 그들을 따라갔다. PC방에서 나온 진우와 친구들은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담배를 피우며 웃고 떠들었다. 강석은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았다. 야, 그래서 너네 아버지가 합의금 얼마 준대? 한 친구가 진우에게 물었다. 진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몰라. 근데 꽤 많이 줬을걸? 그 늙은이가 안 받았대. 미쳤나? 돈 받고 끝내면 되지. 그러게. 근데 그 할아버지가 특전사 출신이라며? 무섭지 않냐? 진우가 비웃었다. 뭐가 무서워? 그냥 늙은이잖아. 옛날에 군인이었다고 해서 뭐 어쩌라고. 강석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분노를 참았다. 그는 오늘 밤 행동에 옮길 계획을 더욱 굳혔다. 저녁이 되자 강석은 병원에 들러 민규의 상태를 확인했다. 민규는 많이 호전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집에서 주무세요. 저 괜찮아요. 민규가 말했다. 강석은 미소 지었다. 그래, 오늘은 집에서 자마. 내일 아침 일찍 올게. 병원을 나선 강석은 집으로 돌아가 준비를 마쳤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얼굴에는 위장 페인트를 발랐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강석은 차를 타고 진우의 집 근처로 향했다. 그는 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하고 도보로 진우의 집으로 접근했다. 진우는 고급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다. 강석은 특전사 시절 배운 잠입 기술을 활용해 경비원의 눈을 피해 단지 안으로 들어갔다. 진우의 집은 15층이었다. 강석은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했다. 그는 조용히 15층으로 올라가 진우의 집 문 앞에 도착했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석은 잠시 망설였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민규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준비해온 도구로 조용히 문을 열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강석은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집 구조를 파악하고 진우의 방을 찾아냈다. 문을 살짝 열자 진우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강석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진우의 침대 옆에 섰다. 그는 손에 든 작은 플래시라이트로 진우의 얼굴을 비추었다. 진우가 갑자기 눈을 떴다. 그는 자신의 얼굴 위에 서 있는 검은 그림자를 보고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강석은 재빨리 그의 입을 막았다. 조용히 해, 꼬마야. 강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리 지르면 내 가족에게 좋지 않을 거야. 진우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석은 천천히 손을 떼었다. 당신 누구예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석은 얼굴에 위장 페인트 때문에 알아보기 힘들었다. 나는 정의의 사자야. 내가 최민규에게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러 왔지.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최민규의 할아버지? 그래. 특전사 출신 그냥 늙은이지. 강석이 진우의 말을 되풀이했다. 제발 저를 해치지 마세요. 아버지가 돈을 드릴게요. 진우가 애원했다. 강석은 비웃었다. 난 돈이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진정으로 후회하는 모습이야.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다. 진우는 더욱 공포에 질렸다. 제발 죽이지 마세요. 강석은 칼을 진우의 목에 가까이 댔다. 내 손자는 내 때문에 죽을 뻔했어. 너도 같은 공포를 느껴봐야 해. 진우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강석은 잠시 칼을 들고 있다가 천천히 내렸다. 오늘은 내 운이 좋은 날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내 손자에게 다시 한 번이라도 손을 대면 다음에는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야. 그는 진우의 휴대폰을 집어들고
도윤과 성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아침 3명 모두 학교에서 민규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 그리고 경찰에 가서 모든 것을 자백해. 그렇지 않으면 내일 밤엔 너희 차례다. 강석은 휴대폰을 돌려주고 진우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다.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내 아버지에게도. 알겠지? 진우는 떨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강석은 왔던 것처럼 조용히 집을 빠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강석은 평소와 같이 병원에 도착했다. 민규는 그를 보고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강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랜만에 편히 잤단다. 그때 민규의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민규는 놀란 표정으로 메시지를 읽었다. 할아버지, 진우가 오늘 학교에서 저한테 공개 사과를 하겠대요. 그리고 경찰에 자진해서 가서 모든 것을 자백하겠다고. 강석은 놀란 척했다. 정말? 갑자기 무슨 일이지? 모르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말 없었는데. 강석은 미소를 감추며 말했다. 아마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 보구나. 그날 오후 진우와 그의 친구들은 정말로 경찰서에 가서 자백했다. 그들은 민규에 대한 폭행을 모두 인정했고 학교에서도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강 형사는 놀란 표정으로 강석에게 전화했다. 최 선생님,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의 학생들이 자진해서 경찰서에 와서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강석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요? 양심이 있었나 보군요. 특히 박진우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더군요. 마치 무언가에 크게 놀란 것처럼요. 그렇군요. 어쨌든 좋은 소식이네요. 일주일 후 민규는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 강석은 손자를 집으로 데려갔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민규는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진우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건 혹시 할아버지가 뭔가 하셨어요? 강석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뭘 했겠니? 난 그저 병원에서 널 간호하고 있었을 뿐이야.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의심스러웠다. 그런데 진우가 밤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던데. 강석은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그건 아마 그 아이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상이겠지. 이제 그 일은 잊자, 민규야. 앞으로를 생각하자. 민규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다. 민규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석은 손자의 학교 복귀를 걱정했다. 정말 괜찮겠니? 좀 더 쉬다가 가도 돼. 민규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대로 계속 쉬면 공부를 너무 많이 놓치게 돼요. 곧 대학 입시잖아요. 강석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지만 무리하지 마라. 그날 아침 강석은 민규를 휠체어에 태우고 학교로 향했다.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많은 학생들이 민규를 보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소문은 이미 학교 전체에 퍼져 있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나와 민규를 맞이했다. 민규 학생,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최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민규 학생을 잘 돌보겠습니다. 강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혹시 모르니 오늘 하루는 제가 학교에 머물러도 될까요? 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다. 물론이죠. 특별히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강석은 민규를 교실까지 데려다 주었다.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학생들이 조용해졌다. 담임 선생님인 이지연이 앞으로 나왔다. 여러분, 최민규 학생이 오늘부터 다시 학교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두 따뜻하게 맞이해 주세요. 학생들은 박수를 쳤다. 민규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강석은 교실 뒤편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수업이 시작되고 강석은 교무실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는 교무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민규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교실로 향했다. 교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강석은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야, 민규야. 진우 때문에 많이 다쳤다며? 괜찮아? 한 학생이 물었다. 응, 이제 많이 나았어. 민규의 목소리가 들렸다. 근데 진우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된 거야? 민규가 잠시 침묵했다.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 할아버지가 뭔가 하신 것 같아. 너네 할아버지 특전사 출신이라며? 진짜 무서운 분이신가 보다. 민규가 웃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강하시지만 동시에 정의로우신 분이야. 그분은 내 영웅이야.